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그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장수입니다. 자, 요즘 그 몸에 뭐 투석 중에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그 자유통일당과 우리 그 혁명21당이 정책 연대를 통해서 이 총선에 서로 이렇게 돕기로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연장선상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자유통일당이 지지를 국민들에게 더 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토론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소장님 보수 진영에 네. 국민의힘이 있는데 네. 자유통일당도 어쨌든 보수 정당 아니냐. 네. 근데 보수 정당이 굳이 두 개 다 필요하냐? 자유통일당의 필요성이 대체 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여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대부분이 다 자유시장 경제를 갖다가 좋아하시는 분들일 건데요. 그럼 자유시장 경제 논리에 따르면 경쟁을 해야 네. 발전이 있지. 아, 예, 맞습니다. 독점을 하면 소비자에게 이 피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면 배달의 민족이 플랫폼을 독점하니까 식당들이 맞습니다. 10,000원 파면 4,700원을 떼간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도 보수를 갖다가 국민의힘이 독점하고 또 이 좌파 진영을 갖다가 민주당이 독점하면 결국 이 보수나 이 좌파 진영 전체가 퇴화되고 후퇴되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들고 나와서 경쟁하고 좌파 진영 내부에서도 경쟁하고 그런 경쟁들을 통해서 정치가 발전돼 가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말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네. 오늘날 한국의 이 지금 국민의힘을 바탕으로 하는 그 이전의 미래통일당 또 옛날에 뭐 새누리당 또 뭐 한나라당 네네. 또 민자당 그리고 저 민정당, 네. 공화당 이 뿌리 아닙니까? 예. 이 뿌리가 사실은 그 한국의 이 보수 진영을 바탕으로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정당이 가지는 그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스펙트럼, 이 넓이가 굉장히 한정이 되어서 기득권을 위한 정당처럼 되어 있어서 좌파 예, 예. 진영이 보수 맞습니다. 진영을 공격할 때 네네네. 수구 기득권이라고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예. 낙인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다수 서민의 정서에 기반한 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그런 보수 네. 정당이 반드시 나와서 경쟁을 해야 된다. 저는 네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방송 서두에 보면 예. 그 자유통일당의 뭐 10대 정책이나 이런 게 나오는데 12대 정강 정책이 있습니다. 12대입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안보라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필요하고요. 예. 또 저희들이 주장하는 내용하고도 뭐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예. 요즘 이 국민들이 투표를 할 때 네. 매우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이 투표를 하지. 맞습니다. 예. 안보라는 부분을 가지고 투표에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죠. 맞는 그러니까 말이었습니다. 나이든 예. 한 60대, 70대층 네. 자유통일당의 지지 기반이 이 확고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나 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안보를 좋아하지만 네네네. 사실 그분들은 그냥 둬도 찍거든요. 근데 중요한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도 지금 현재 안보적 가치가 이 투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그렇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이 현재 자유통일당의 가치에 네. 혁명 21이 주장해온 5+3 정책 같은 주거, 보육, 요양, 일자리, 외노자, 네. 플랫폼, 사교육 폐지 같은 내용들을 넣어야 그것이 서민들에게 피부로 다가와서 외연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그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면 설명을 예.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텔레비에 보면 네. 서울 시내에 아파트를 짓는데 신규 주택의 88%가 아파트래요. 이제 예. 아파트 아닌 빌라나 다세대가 네네네. 없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서울 시내 강남이 아닙니다. 서울 시내의 한 평당 아파트 신축 아파트 가격이 3,714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 평당 3,714만 원이요. 예, 그러니까 국민 평형이라는 84평방미터, 네네. 그리고 33평짜리는 2억, 그러니까 12억 네네. 한 3천만 원 정도 하는 거죠. 네. 그럼 돈이 33평짜리 아파트가 예, 서민은 절대 못 네. 들어가겠는데요. 12억 3천이다. 예, 예. 그럼 못하죠. 못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아파트가 신규 주택 대부분이 다 아파트다. 예. 그리고 아파트가 한 평에 3,714만 원이다. 네. 그리고 월세가 서울 시내 아파트의 월세가
3분의 1이 네네. 100만 원이 넘고 강남에는 52%가 100만 원이 넘었대요. 와. 그래서 지금 전세가 없어지고 전세가 폭등하는데 네. 월세 사러 가는데 월세도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집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가만히 한번 두고 봅시다. 집은 우리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네, 그럼요. 물도 없으면 못 살고 네네. 전기 그다음에 의식주의 가스. 문제인데. 예. 그러면 전기는 한국이 사실 공적으로 공급하지 않습니까? 네. 가스도 공적으로 공급하잖아요. 철로도 공적으로 공급하잖아요. 철도도. 네네. 그거 요즘 뭐 대중교통인 버스도 사실 공공이잖아요. 지하철도 그렇고요. 네. 그러면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집에 있어서 이 집이 투기의 수단이 되어 가지고 네네. 기본으로 신축 아파트가 평당 3,714만 원 12억이 넘어야 살 수 있고 네. 이런 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음. 그래서 아파트를 갖다가 원가로 싱가포르처럼 정부가 지어 가지고 원가로 이 출산을 하거나 네네. 새로운 신혼부부 가정이거나 이런 사람들이나 또 1인 청년 가구들에게는 이렇게 원가로 판매하자. 그래서 우리가 원가 주택을 주장하지요. 지금 제가 전문가들하고 상의해 보면 예. 정부의 공공시설이 있는 땅을 활용을 하면 네. 평당 700이면 그 땅값을 적절하게 치주고 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그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파트가요. 어. 재건축 조합이 예. 3년 전에 재건축을 논의할 때 네. 조합에 제시한 네. 건설사의 이 1평당 건축비가 580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3년 이제 전에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예. 최근에 다시 협상을 하니까 네. 얼마를 제시하는가 하면 930만 원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올랐죠. 맞습니다. 1.78배 정도. 그리고 인건비가 올랐다, 뭐 네. 자재값이 올랐다고 80%가 올랐다는데 네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면 네네. 실제로 아파트의 가격은 음. 주변의 시세에 맞춰서 신축 아파트 가격을 정해요. 네네.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져. 주변에 구축 아파트들이 얼마 한다면 12억이면 신축 아파트가 12억이에요. 거기 맞서서 네네. 아파트 건축비도 정해져요. 음. 그러니까 지금 60층을 올린다느니 또 재건축 재개발한다는데 재건축을 하면 5억을 더 내야 되고 예, 예. 10억을 더 내야 되고 맞습니다. 60층을 올리면 고층 아파트라서 그 가격을 감당을 못 한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집을 가지고 투기 수단으로 삼아서 돈 벌어먹는 시대는 끝내야 된다. 예, 예. 그래서 한참 집값 올라갈 때 집 샀던 젊은 분들 네네. PD님은 안 사셨어요? 아, 저는 뭐 그 연끌 비투에가 집 산 사람들 지금 난리 났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자도 집값이 이제 못 앞으로 내가지고. 반토막 될 건데 예, 예. 그러면 자기 돈 다 날라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은행에 빚쟁이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된다는 거죠. 주거 문제. 그럼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할 수 그렇구나. 있냐라는 건데 네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인데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유럽에도 독일이나 영국 같은 데 사회주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려고 노력해야지. 그걸 자꾸 안 하려고 하면서 부동산을 갖다가 여야가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데요. 네네네. 그 뭐 야당은 임대에 살아라는 거고 여당은 뭐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용적률 높여질 거니까 비싼 아파트 사서 살아라는 거거든요. 자유통일당이 네네. 대중들에게 파고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제가 그냥 단순히 놓은 게 아니라 한 네. 10년 이상 고민을 한 겁니다. 와, 그렇구나.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네. 그 사교육을 폐지해야 된다. 어. 근데 당장 폐지를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쵸, 예. 저는 사교육을 공교육 내에 흡수해야 된다. 요즘 뭐 돌봄 학교라고 해가지고 네네. 뭐 2시간 연장을 맞습니다. 한다. 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학교 시설이 학생들은 줄어들고 네. 또 솔직히 말하면 맞습니다. 예. 애들이 일찍 서너 시 되면 마치고 과외를 갖다가 뺑뺑이 돌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집집마다 좀 못 살면 한 50만 원 더 들어가고 좀 살면 100만 원, 200만 원은 기본이고 아, 그렇죠. 어디 외고라도 보내거나 특목고라도 보내려면 평균 250만 원 써야 된대요. 맞습니다. 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저출산이 세계적으로 심한데 서울에는 지금 출산율이 0.58이래요. 와, 진짜. 그런데 서울에서 애를 안 놓는 게 집값 비싸고 과외 비용이 비싸니까 사교육 비용 경제적인 때문에 문제. 예. 안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교육 문제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네네. 만약에 애들 사교육만 안 키운다면 예. 그 돈을 가지고 저축을 한다면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애도 잘 키우고요. 그래서 학교에 사교육을 흡수해서 학교에 중교사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초중고등학교에 국영수부터 사회과학까지 시험을 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는 가르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네네. 수십만 명을 공적으로 채용을 해서 예.
학교에 3시 되면 딱 이제 정규 교사 수업이 끝나면 예. 과목별로 자기가 골라가지고 수업을 받게 하고 그 가격은 예. 집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네. 바우처 쿠폰을 사가지고 집이 어려우면 네네네. 공짜 뭐 집이 뭐 살만하면 한 5만 원 예. 그냥 평균 한 1, 2만 원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계속 예능까지 태권도 심지어 뭐 음악 피아노까지도 학교 예체능, 시설을 예. 가르치는 이게 내가 왜 이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예. 대치동에서 결국 몇 사람의 학원 재벌 말고 돈 버는 사람은 예. 학원 선생이나 학원주가 아니라 그 학원이 들어가 있는 빌딩주라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교육 비용의 상당수가 예. 이 시설 강남의 그렇구나. 예. 예. 강남의 그 네네네. 고급 주택가에 있는 시설에 또 엄청난 몰려 있잖아요. 또 몰려 그런 데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학교가 어마어마한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좋잖아요, 학교가. 아, 그럼요. 예. 근데 그걸 다 놀리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그걸 통해 가지고 학교에 이 사교육을 대체할 공교육 내로 흡수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사교육 비용도 줄이지만 둘째로 이 청년 일자리 창출. 대학 네네. 나와 가지고 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맞습니다. 국가가 예. 준공무원 형태로 그래도 연봉 한 3천만 원짜리 일거리라도 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대학교 4년제를 나오고 난 이후에 본인이 전공했던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5%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특히 또 예. 인문계 같은 경우에 예, 예. 거의 전공을 살려서 갈 수가 없죠. 경제학 계열이 아니면 경영으로. 맞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놀고 있는 사람들이 네네. 그렇게 가르쳐서 그 사람들 중에 애들을 가르치는 탁월한 능력이 검증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그런 사람들을 또 교사로 임명케 하는 인센티브까지 부여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네네. 제가 봤을 때 이걸 갖다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즉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사교육도 양극화가 돼가 예, 예, 맞습니다. 예. 극단적으로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서 돈을 쓸어 담는 사람들이 있고 예, 맞습니다. 또 나머지 학원하는 사람들 영세업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 학교에서 흡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부분들이 진짜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사실 이 거대 정당에서 나와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거대 정당에서는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 한국의 대부분의 학원 재벌들이 네네. 운동권 출신들이 대치동에 가서 한 거 아닙니까? 아, 그들하고 굉장히 연결돼 있으니까 사교육 네네. 폐지라는 부분에 별 관심이 소리를 없고요. 낼 수가 없네요. 예.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번 네네. 그 이 뭡니까 수능 시험에 예. 문제 유출이니 뭐그 맞습니다. 실력 콘텐츠 문제로 두들겨 잡는 척 하다면 그 수준이 다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국민의힘의 그 기득권 상층에 있는 사람들은 네. 자기 자녀들이 사교육에다 수혜자들일 가능성이 없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말할 고치려고 수가 안 없겠네요. 하죠. 예. 그래서 대중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네. 피부로 집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고 음. 그다음에 자식 교육시킨다고 사교육비로 평생을 고생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실제 투표를 할 때는 네네. 이 각성의 결과에 따라서 안 움직인다는 거죠. 이 외에도 이제 제가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더 하면 네네. 한마디로 그 지금 이 보육 비용, 예. 애들을 키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요. 네. 저는 이제 어린이집 그리고 유아원, 유치원 이런 것까지 전부가 정부가 공영화해서요. 초중 고등학교 1층에다가 네. 병설 어린이집, 병설 유치원을 다 의무적으로 만들게 해야 된다고 봐요. 학교 학교 다 교통 좋은 데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곳곳에는 예. 학교는 다 있잖아요. 동네에. 그럼요. 예. 근데 요즘 보세요. 어린이집이 장사가 안 돼서 애들이 작아서 문을 닫고 유치원이 문을 닫고 그리고 정부가 유치원 맞네요. 보조금을 예. 갖다가 3, 40만 원 주고 네네. 그렇게 하지만 유치원이요. 애들한테 영어 배울래 뭐 배울래 해가지고 또 과목 늘려가. 결국은 자기 돈이 또 그만큼 더 들어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다. 음. 애는 낳기만 하면 예. 그걸 갖다가 어릴 때 잠깐 이제 부모하고의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만 정서적인 부분에서만 부모가 돌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다 맞벌이 시대니까 어머니가 일하러 가면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전부 정부가 공영화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어디로서 하게 하느냐. 네. 학교 시설이 남아 돌기 때문에 학교 1층은 네네. 병설 어린이집으로 해서 부모가 원하면 밤에 9시 정도까지도 애들을 갖다가 돌보고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럼 문 닫고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굉장히 대표님. 보시면도 예. 지금 문을 닫는 학교들이 맞습니다. 많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원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근대 앞에 가면 예.
거기에 학교 하나가 문을 닫았어요. 초등학교가요. 초등학교가 건대 예. 입구역 사거리예요. 와 그렇구나. 거기에 원가 주택을 지어보자. 1,700평이더라고. 예,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제가 제안을 했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 보육을 책임져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 이제 자유통일당의 많은 당원들이 연세가 계신 분이 계실 건데 네. 한국에 사람이 이제 몸이 아프면 70 넘어가고 이러면 다 병이 듭니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80대들은 병원에서 상당히 오래 보내는데요. 네네. 우리나라에 요즘 노인들이 마지막에 가는 곳이 요양병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집에서 이 몸이 거동이 불편하면 자녀들이 고민하다가 결국 요양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마음 편하게 보내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예. 요양병원에 가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한국말도 잘 못하는 네네. 중국인, 아, 조선인족이 그래요? 예. 한 명이 6명을 돌보는데 아, 그 상황이 열악하네요. 보통 열악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요즘 의료보험에 요양급여라 해가지고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정부는 또 지출은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정부가 요양급여를 지출하는데 그 요양급여를 받는 병원은 돈벌이화가 돼가 네네. 요양병원 그 급여 사기가 얼마 전에 4조쯤 적발됐잖아요. 와, 엄청나네요. 그런데 이 급여가요 한 5년 만에 네. 한 5조쯤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감당을 못합니다. 예, 그러네요. 그래서 정부가 왜 국민의 의료보험이나 이 준 세금을 가지고 그걸 요양병원에 줘서 그들의 돈벌이를 시키느냐. 그럼 그 사람은 그것만 끝이냐? 아니죠. 부모님 모시고 가면 딱 견적을 보죠. 예. 야, 이 집 돈 좀 있네. 제대로 대우받으려면 사람 하나 더 붙이고 약물 치료해야 됩니다. 200, 300씩 400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요양 부분만큼은 네. 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세금을 낸 한국의 성실한 국민이 나이가 들어서 네네. 요양병원에 가서 제2의 고려장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국가가 공영화를 통해 가지고 네. 제대로 노인들이 노후를 보내고 가실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진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예. 정부 지출이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부가 직접 지출하고 손을 대야 직접 되는데.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네네.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보육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도 만약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네. 유아원 등을 갖다가 공영으로 관리하면 네네. 엄청난 인원을 수십만 명을 채용할 수 있죠. 네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1년에 수만 명을 채용해요. 노인들 돌보라고. 아, 그렇구나. 개호 예. 요원이라고. 네. 그래서 요양도 공영화를 하면 수십만 명을 채용할 수 일자리가 있습니다. 또 창출이 그래서 되네요. 적어도 예. 한 2명을 한 명이 돌보게 네. 노인 2분을요. 자, 이런 방식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국가가 공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야지 민간이 일자리를 만든다고 흔히 말을 하지만 우리가 네네. 뻔히 보이잖아요. 아, 그렇죠. 자영업자 다 망하고 있고 지금 이 사기업들이 저성장 시대에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점점 어렵습니다. 말하기는 쉽죠. 예, 말하기는 그러면 쉽지만. 국가가 이런 공영으로 사교육이나 요양이나 보육에서 예.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걸 또 월급으로 주면 그 사람들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가 순환하면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거를 갖다가 저는 그래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내 집 마련 문제, 사교육 문제, 보육 문제, 그리고 네, 요양, 고령화 사회에 요양 대한 일자리. 여러 가지 형태의 정책들이 사실상 진짜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 정책들로 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거를 실제 실현을 하려면 예. 사실 국회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예. 문제는 그런 국회 진입을 예. 사실상 막고 있죠. 저는 정강훈 목사님이 한 20년째 맞습니다. 예. 이 기독교 민주당의 정신에 네. 기반을 해서 지금 국회 진입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예. 사실은 이게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원천이 유럽이고 유럽이 그게 이제 미국으로도 또 흘러가서 네. 이 미국이라는 어느 나라의 이 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보면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다가 선서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럽의 자본주의의 원천이 이 프로테스탄티즘. 그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것은 이 가톨릭 사회에서 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신교 그런 개신교도의 정신이 맞습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이죠. 예. 그래서 과거에는 돈을 더럽게 취급하면서 음. 신부나 이런 사람 추교나 추기경이 뒤로는 돈을 재놓고 살았잖아요. 예. 면제부도 팔고. 맞습니다. 그런데 개신교가 되면서 예. 성실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거. 그쵸. 그리고 그 돈을 축적해서 다시 투자를 해서 가치 있는 거죠. 이 예. 회사를 운영하는 거. 이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자본주의가 시작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바탕을 두어서 봤을 때 한국도 이 기독교 신도가 1,200만이고 예. 또 소위 유럽이나 미국식 민주주의를 일찍 도입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당연히 이 종교에 기반을 둔 이런 정신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없이요. 지금 기득권 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자는 입장에서 이제 정광 목사님이 계속 이 기독교 민주당의 계열의 정당들을 만들면서 도전했는데 맞습니다. 될 듯 하면서 예. 잘 안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 방울을 더 보태자면 예. 종교나 안보만 가지고는 될 듯 할 겁니다. 예예. 여기에 국민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네. 넣어야 된다는 예, 맞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보태면 네. 외노자. 음. 여기 자유통일당에도 보면 네네. 그런 비슷한 게 있던데 정강 정책이에요. 이슬람이라든지요. 예. 지금 한국의 외노자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예. 지금 어마어마하죠. 온갖 영역들이 다 들어가 이 있습니다. 외노자한테 장악이 됐어요. 이삿짐 센터부터 시작해서 이제 식당의 아줌마들도 다 외노자, 예, 호텔 맞습니다. 직원도 외노자를 한다잖아요. 네네. 그리고 조선소 노동자들은 그냥 이 비숙련이 아니라 조선소에서는 용접, 페인터, 도장 이런 노동자들 전체가 숙련 노동자가 대부분 이제 외노자입니다. 예. 작년에 그래 돼 버렸어요. 참. 그래서 한국이 저는 이민을 허용하자, 뭐 외노자를 받아들여서 비용을 줄이자 어쩌자 하는데 그러다간 큰일 난다. 저는 외노자가 일하는 자리에 네. 한국 사람이 일을 하도록 환경이나 근로 조건을 정비해주고 대신 정부가 네네. 외노자 자리에 일하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100만 원 정도의 근로 장려금을 주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노자는 돈 받으면요 네네. 거의 안 쓰고 자국에 송금합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국가에 별로 이익이 안 되죠. 이익이 안 사실요. 되죠. 세금도 예. 잘 안 내고. 맞습니다. 대신 한국 사람이 일을 하면 외노자 자리를 대체하면 네. 그건 다 소비로 연결이 되고 세금이 맞습니다.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사람한테 국가가 250만 원짜리 외노자 자리에 예. 100만 원을 더 보태줘서 350만 원이다. 아. 그래서 농어촌이든 네네. 업이든 뭐 가구 공장이든 맞습니다. 3D 업종이든 외노자 자리를 대체하는 분야를 정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일하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근로 장려금을 줘야 된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 플랫폼이에요. 예. 아까 그 이야기했잖아요. 배민. 네네네. 택시도 플랫폼. 그다음에 배달 음식도 플랫폼. 그다음에 이커머스라고 집에서 각종 전자상거래로 맞습니다. 상품 사잖아요. 그것도 플랫폼이잖아요. 사실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다장하겠죠. 예, 예. 174개라며 회사가. 와, 벌써 그 정도 됐나요? 근데 예.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상장을 해서 돈 버는 데 있죠.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 저래된 거는 네. 그 배달의 민족을 만들었던 뭐 용감한 행정가는 사람들이 사모펀드에서 돈 끌어와 가지고 처음에 초기에 막 풀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장악을 해서 점유율 1위에 올랐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독일에 팔았죠. 그러니까 독일에 수조 원에 팔았죠. 네네. 그러니까 독일에 팔은 수조 원을 주고 사고 들어온 독일 업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익을 봐야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장 장악력이 높아져서 이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옛날에는 찾아오는 손님한테 밥을 팔던 식당들이 이제 배달 전문 식당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광고를나 수수료를 안 내면 네네. 찾아볼 수가 없다며요. 배달의 민족에서. 네네. 맞습니다. 그러기에 애속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만 원어치 매출을 팔면 5,300원 돌아온다잖아요. 아, 아주 심각합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없이 옛날에는 동네에 주문하면 동네에서 직원 한 명씩 두고 지인이 직접 배달도 해주고 맞습니다. 이러면서 다 배달 직원이 살았거든요. 아예 따로 있었죠. 예. 그래서 지금 동네 상권이라는 게 각종 동네에 옛날에 수많은 그 가게들이 다 없어지고 있고 분야별로 또 동네 식당들도 지금 배달 식당이 되어가고 있고 네네. 택시 기사도 카카오에 지금 이렇게 소속되어 맞습니다. 있어요. 예. 카카오 택시로.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도 좋고 기술 발달도 좋지만은 유럽 같은 경우에 빅테크에 대해서 규제를 EU 차원에서 엄청나게 하잖아요. 오늘도 애플한테 7조 원 때렸다잖아요. 뭐 과징금을. 예. 그러니까 구글이나 네네. 그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EU 차원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때리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의 핵심이 뭔가 하면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결국은 진공청소기처럼 다 빨아들이는 거죠. 결국은 이 자영업자들이 그런 문제가 다 있- 예. 망하게 되고 네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것도 규제를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22대 국회는 21대보다 나을 건가? 저는 절대 안 낫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공천 물갈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의원들을 드러내고 거기 있는 의원보다 훨씬 나은 네.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물들을 넣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빠진 자리에 또 그보다 비슷하거나 못한 사람을 집어넣어요. 여야가. 네. 그러니 그것이 무슨 공천 물갈이냐라는 거고 네. 이제 단지 여권은 국민의힘은 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네. 지금 힘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저항을 하려는 사람들이 좀 나올 뻔하다가 수긍을 하고 조용해졌죠.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네. 지금까지 이재명의 어쨌든 비명이든 친명이든 잘 보여서 공천 좀 받아볼까 하다가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이 한 30여 명쯤 되는 중진 의원들을 날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의 핵심 척근들 또 90년대 운동권들 자기 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완전히 이재명은 이번 선거에서 네. 이재명 사당화를 완성시키는 것이 선거의 목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보면 그 김영주 국회 부의장 영등포 갑입니까 민주당 네네. 그 양반은 막 이재명 사당화가 됐다고 예, 비판을 맞습니다. 하고 예. 배제됐다며 20%. 맞습니다. 탈당했어요. 기자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수진 의원입니까 동작을 해 나경원한테 이겨서 됐던 그 판사. 네네. 그렇게 민주당의 가치에 충실하다더만 이재명이가 2선 후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맞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민주당이 아마 공천 후유증 수습이 만만찮이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또 아주 웃기는 거는 네. 좌에서 시작해가지고 이현주 의원 말입니다. 네네. 2017년에 민주당 탈당하고 국민의당 안철수한테 갔다가 예.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유승민한테 맞습니다. 갔다가 그다음에 뭐 민주주의 뭐 4.0인가 자기 당을 만들었다가 예. 또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예. 영도에 간다다가 남구을에 출마했다가 떨어졌죠. 맞습니다. 민주당한테 예. 졌어요. 네네. 그러더만은 이제 또 민주당에 입당해서 용산에 놓는다고 지금 그래요. 이건 코미디 한 바퀴를 돌았잖아요. 6년 만에. 그것도 뭐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학벌도 좋고 때깔도 좋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해요. 그럼 이거 이념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자기 정치를 위해서 그냥 이념이라는 것은 도구에 예. 불과하죠. 제가 그래서 민주당에 주사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 진짜 이념이 있을까? 예? 또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 일부도 진짜 이념이 있을까? 다만 예. 네네. 여기든 저기든 자기가 가서 생존할 수 있는 데를 찾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하고 이준석 안 보세요. 이재명의 사당화를 반대한다고 창당을 한다는 이낙연이가 네네. 또 윤석열 현 대통령의 이 친윤 세력의 장악을 반대한다면서 네네. 탈당해서 놓은 맞습니다. 그 둘이가 애초에 만난 것부터 코미디죠. 네.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열흘 만에 이제 또 이준석이가 그 안에서 또 정권 독재를 행사한다고 이준석 전두환이라고 하면서 또 둘이가 오늘 헤어졌다고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판이 선거를 앞두고 이제 코미디 일을 벌이고 있는데 제일 절정은요. 예, 예. 진짜 절정은 이 준연동제 이 예, 위성정당이에요. 예. 맞습니다. 국회의원 누구도요. 준연동제 위성정당의 산수를 계산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매석이 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다잖아요. 이런 선관위만 네네. 안다는 거예요. 선관위도 기술자만 한 명 하는 거죠. 와, 이런 황당한 선거 제도가 전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지난번 21대 국회 때 네. 민주당은 공수처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맞습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하려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작은 야당들 꼬드겨가 맞습니다. 정의당이나 당시에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제일 큰 피해자였죠. 네. 그 당시. 그래가지고 너그 국회에 좀 실제 득표보다 더 많이 들어오게 도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너그는 우리 거 통과시켜주라. 그래 합의회가 패스트 트랙인가 네, 통과시켜서 맞습니다. 생긴 거 예.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그때 얼마나 욕을 먹었어요? 아휴, 민주당은 두 개를 만들었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는 더불어시민당이고, 더불어시민당이고 예. 하나는 또 손혜원이하고 김의겸이 뭐 저렇게 해가지고 최강욱이 예, 예. 뭡니까 열린민주당이라는 것까지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해서 욕을 그렇게 먹고 4년 동안 반성한다고 이래놓고 이번에 또 그래 가잖아요. 대선 공약 때도 분명히 안 하겠다고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 예. 이기니까 참. 선거 이기는 게 중요하지. 예, 예. 우리가 뭐 치욕을 겪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욕 먹어도 선거 네네. 이기겠다. 이렇게 지금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도덕적 수준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을 갖다가 여야 정당이 지금 벌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자유통일당이 정말로 이번에 원내 진출을 해서 예, 예. 이 여야 구도에 흔들어야 된다. 저는 진짜 보수의 가치와
또 이 국민 서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보수 정당이 원내에 들어가서 흔들어야 기성의 이 여야 체계가 깨어지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훨씬 네네. 효용이 크다. 경쟁이 돼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럼 만약에 계속해서 이 거대 여야 정당의 구도가 깨지지 않고 예. 한국 정치가 이대로 만약 굳어져 버린다면 예. 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위태로워지죠. 아. 제가 봤을 때는 보수로도 문제인 게 예. 보수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 집권하고도 5년을 못 버티고 무너지는 걸 아, 봤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좌파들은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 촛불로 흔드는 걸 우리가 목격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 차례 그럼 답습을 했죠. 언젠가는 보수 정권이 경제적 위기가 오거나 사회적 위기가 와서 또 코너에 몰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여기서 다수 대중에게 지지를 받으려면 네. 대중들이 살아가면서 네. 우리 이영환 PD님이 살면서 네네. 애 키우고 결혼하고 집을 사고 그다음에 또 보육을 하고 또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가는 이런 과정 예. 그리고 외노자가 내 일자리를 장악하고 플랫폼에 내 돈이 다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국민들 앞에 네네. 제시를 해야 음. 대중적으로 지지가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유통일당이 가진 열정 굉장히 소중하게 보거든요. 예. 가서 보면 정당 중에서 굉장히 이 행사나 이런 집회에서 열정이 높습니다. 참여도도 높고요. 조직에 대한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시죠. 굉장하죠. 예. 문제는 예. 그것이 그냥 산술적으로 전국에 뭐 700여 개의 자유마을을 통해서 얼마가 네네. 되었다고 합치면 벌써 1,000만 표 이상 득표해서 국회의석이 수십석 나올 것 같지만 예, 예. 실제로 선거가 해보면 그렇게 연결이 안 되거든요. 실제 표로 연결이 돼야 중요한 건데. 예, 그러면 그거는 맞습니다. 뭐냐? 예. 외연 확장성입니다. 그 외연 확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네. 나의 이해관계, 음. 삶의 이해관계, 생활의 이해관계, 먹고 경제적 사는 이해관계, 문제. 예. 먹고 사는 민생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자유통일당 역시 네네. 기존의 아스팔트 보수에서의 이 출발했기 때문에 상당히 약하지요. 그래서 이 아스팔트 보수가 네. 그런 민생의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파고들어서 기득권이 아니라 서민 네. 대중의 입장에 서야 그들이 그야말로 원내에 들어가서 언젠가는 집권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유통일당이 이념 정당이잖아요. 예. 이 이념 그리고 안보라는 이 형태에서 더 외연을 확장하려면 민생을 챙길 수 있는 영역까지 이게 확대가 돼야지만 된다 이제 그런 말씀. 예, 2, 3, 4, 50대에 네. 안보만을 줄수 있는 가지고 메시지. 표를 얻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또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분들은 자신이 살면서 인생에서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고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선거 때 마음속에 간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유통일당의 정광훈 목사님은 저 혁명 20일에 있던 황장수의 5+3 정책을 받아서 네. 반영을 하겠다고 서로 약속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네네. 지금 여기에 나와서 방송 인터뷰를 하고 맞습니다. 앞으로도 선거 과정 내내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우려고 하거든요. 예. 그럼 여러분들은 이 투표라는 과정에서 누가 정말로 대한민국의 내 삶이 유지되는데 도움이 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투표를 해야지. 내가 그냥 뭐 저 당이 싫어서 이 당을 찍는다, 뭐 진보다 보수다 의미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투표장에 들어가셔야 된다. 그리고 한국은 반드시 매기 같은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타나서 기득권 정치를 흔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